북한 전략군 사령부는 핵과 미사일처럼 국가 최고 비밀을 다루는 핵심 조직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무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곳의 최고 엘리트 장교들도 막상 퇴근하면 불도 안 켜지는 삭막한 집에서 추위에 떨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령부에서 미사일 타격 데이터를 담당하던 전략군 대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그는 평양의 간부 전용 아파트를 뒤로하고 군용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태운 채 북쪽 국경을 향해 속도를 냈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는 그가 왜 가족을 데리고 목숨을 건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와 더불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며 이제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죠. 평양 외곽의 전략군 사령부 지휘 통제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상황실에는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부하 장교들이 돌려놓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최종 확인해 위로 올리는 일이었죠. 그날은 남조선과 미군의 요격체계 관련 재원이 새로 들어와서 낮에 부하들이 뽑아놓은 결과값이 영 수상해 제가 직접 처음부터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엔터키를 누르고 결과가 화면에 줄줄이 뜨는데 그 순간 뒷목이 싸늘해지더군요. 수치가 믿기지 않아 3번이나 다시 돌렸습니다. 우리가 발사할 미사일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가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요격당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당에서 매일같이 내세우는 무적의 보검이 실제 전쟁에서는 절반 넘게 하늘에서 터져버린다는 의미였죠. 담배를 몇 대나 연달아 태웠는지 모릅니다. 재떨이가 꽁초로 가득 차 있을 때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모두 죽을 텐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서류를 들고 사령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령관 동지는 제가 올린 문서를 한참 훑어보더니 말없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철을 책상 모서리에 툭 던지고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대저동무, 제국주의자들 헛소리에 속은 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적들의 방어 체계가 예상보다 강해서 작전 수정에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돌아온 건 불호령이었습니다. 이건 당 중앙에 최고사령관 동지께 올라갈 문서요. 우리의 무기 앞에서는 적들의 방어가 종이장이라는 것, 요격 확률 제로에 무조건 타격 성공이라는 것, 그리 적어보내시오. 펜을 건네는 그 손을 보니 침이 절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버틴다고 해도 그날로 군 보위국 지하 취조실로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도 무조건 명중이라는 조작된 숫자 아래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군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무거운 걸음으로 사령부 정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평양에 있는 중앙당 간부 전용 아파트였습니다. 오로지 당에서 핵심 간부들에게만 배정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또다시 정전이었습니다. 15층까지 그 깜깜한 비상계단을 산소가 다 떨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미사일을 거침없이 쏘아대는데 정작 그걸 기획하는 장교의 아파트 승강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멈춰 있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밖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간부 세대에 주던 난방이 끊긴 지도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집 안은 고요했지만 안방 문틈으로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두꺼운 속옷을 껴입은 채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방바닥에 뭔가를 잔뜩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중국산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내다 팔 물건마다 값을 매기고 여기저기 뜯어진 곳을 일일이 손보고 있었던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제가 물으니 아내는 깜짝 놀라며 옷더미를 얼른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죠.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장마당 상인한테서 몰래 중국산 옷을 떼다가 웃돈을 붙여 넘기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부 가족이 장마당에 얼굴을 내밀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 나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서 새벽에만 움직였다더군요. 전략군 대저의 아내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사거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장마당에서 강냉이 2kg도 못 사요. 배급이 언제부터 쌀 반 강냉이 반이었는지 아세요? 큰애가 한창 클 나이인데 고기 구경한 게 언제인지. 지난달에 막내 아팠을 때 약값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한참 서 있었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국가 기밀을 다룬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지만 정작 내 아이들 밥상에 제대로 밥 한 끼, 약 한 척도 올리지 못하는 빈껍데기였던 거죠. 그 구멍난 살림을 아내가 목숨 걸고 밤마다 장사에 메우고 있었는데 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얼음장 같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작된 문서에 억지로 서명하던 내 비겁한 손, 어둠 속에서 옥수수 몇 알이라도 벌겠다고 바느질을 하던 아내의 구분 등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 썩을 대로 썩은 거짓말의 끝에 정말 우리 가족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니 정확히는 며칠 지난 후였습니다. 아침에 늘 그렇듯 사령부로 출근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마주치는 장교들마다 고개를 숙이고 바삐 지나가고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항상 먼저 와서 자료를 정리해두던 직속 후배 소자의 자리가 텅 비어있더군요. 의자는 넘어져 있고 군 보위국 군관 2명이 서랍에 붉은 봉인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놈들의 눈빛이 이미 괜히 입 열면 너도 같은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전 내내 등골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바로 전에 긴급 전체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령관 동지의 얼굴엔 맹추위가 내린 듯 얼음장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처음 던진 말이 우리 내부에 썩은 뿌리가 있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비어있던 자리의 주인이었던 그 소자의 이름을 크게 불렀죠. 제국주의자들에게 돈을 받고 남조선의 군사기밀을 넘긴 간첩이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친구가 밤낮으로 남조선 자료를 뒤적이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부대의 정확한 전력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함께 일했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령관은 그걸 간첩행위로 뒤집어 씌운 셈입니다. 단상 위에서 반동 분자를 색출해 처단하겠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이 강당 한쪽에서부터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쳤지만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보는데 그때서야 며칠 전 일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사령관 지시로 조작된 보고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긴 했지만 처음엔 수치를 그대로 보고하자고 맞섰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다음은 분명 나일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자가 이미 처형됐다는 소문이 부대 안에 금세 퍼졌습니다. 따로 재판 절차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보유국 트럭이 소자가 살던 사택에 들이닥쳐 자다 깬 아내와 이제 겨우 소학교에 들어간 딸아이를 맨발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다들 악명 높은 정치범 관리소에 보내졌다고 수군거렸죠. 그 딸아이가 제 막내와 동갑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부대 관사 놀이터에서 흑장난하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두근거리는 걸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만 봐도 누군가 내 숨소리까지 듣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아이들까지 짐승처럼 끌려가야 하는 그 연좌제가 가장 끔찍합니다. 그날 퇴근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나오던 아내의 팔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안방 구석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아내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숨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의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자가 죽었어. 아내의 두 눈이 동그래졌고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산골 오지 관리소로 끌려갔어.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냥 일을 좀 열심히 했다는 것뿐이야. 아내는 내 옷깃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줬죠. 이 다음은 나야.
내가 반대 의견 냈던 걸 사령관이 다 기억하고 있어. 아내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서둘러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자. 여기서 계속 있다가 아이들까지 수용소에서 잃을 순 없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날 밤 아내에게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는 했지만 마음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면 어디가 뚫렸는지도 알아야 했고 강가까지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했으니까요. 길부터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부대 안에 함경북도 국경 경비대에서 오래 복무한 소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전 통제실 한쪽 구석에서 그 친구에게 조용히 다가갔죠. 이번에 새로 개발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몰래 숨겨야 한다며 전파 방해가 없고 인적 드문 험지를 알려달라고 자연스럽게 떠봤습니다. 두만강 일대 지형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나씩 알아냈죠. 그 친구는 특별히 의심하지도 않고 붉은 색연필로 지도 위에 동그랗게 표를 그려줬습니다. 겨울에는 강이 꽁꽁 얼어붙으니 초소 경비병 눈에 잘 안 띄는 다리 및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밀수꾼들이 종종 드나드는 길이라더군요. 저는 그 좌표와 주변 지형을 머릿속에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도가 또렷이 떠오를 때까지 잊지 않으려고 했죠. 사람은 아내가 구했습니다. 헌옷 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장마당 상인 중에 중국을 오가는 밀수 조직과 연결된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며칠 밤을 나돌며 어렵게 다리를 놓아 두만강 근처에서 도강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와 접선을 약속했습니다. 날짜와 장소, 국경 근처 폐공장 공터까지 모두 정했죠. 달러로 선금 절반을 찔러주고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길도 사람도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언제, 어떻게 평양을 빠져나가야 할지 그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이틀쯤 지났을까요? 점심을 먹고 막 자리에 앉았는데 상황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령관실에서 부르는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령관이 소파에 파묻힌 채 뜨거운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저동무, 요즘 국경지형도에 관심이 아주 많다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찻잔을 바라보던 사령관의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싸늘하던지 방 안 공기가 순간 확 식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한 표정으로 신형 무기 배치 때문에 알아본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령관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지. 철저히 조사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손짓에 방을 빠져나오는데 복도가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제 복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고요. 그저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머물 틈이 없어 바로 관사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15층 복도에 들어섰을 때 우리 집 현관문이 반쯤 열린 채로 덜컥하고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흙이 묻은 낯선 군화발이 휙휙 스쳐 지나가더군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겁이 확 밀려왔고 저는 얼떨결에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안방 장롱문은 경첩이 빠져 덜렁거렸고 서랍장에 있던 옷가지들과 이불들은 거실 바닥 위에 산더미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구석에서는 아내가 아이들을 꼭 안은 채로 온몸을 떨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군복을 입은 보위국 지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자는 제 책상에서 꺼낸 업무용 수첩을 툭툭 털더니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화가 치밀어 소리쳤더니 지도원은 흙 묻은 군화로 제 수첩을 짓밟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대저동지, 요즘 부대 안팎에서 사상이 불순한 놈들이 자꾸 생겨나 예방 차원에서 한번 들렀던 겁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부하 셋을 이끌고 대충 털고 나가더군요.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어질러진 책장 앞에 왼몸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곧 아내가 기어서 와서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놀랄 만큼 차가웠죠. 사령부 안에서 누군가가 내 숨통을 움켜쥐고 흔들고 있다는 게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가족이 어느 날 관리소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죽을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뒤집힌 뒤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막상 화를 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선 사령관이 어떻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는지부터 찾아내야 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양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이르게 사령부로 출근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죠. 부대 안에서만 쓰는 빨간색 군용 직통전화였습니다.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저는 그 전화기 밑바닥 나사 틈새에 투명 테이프를 아주 작게 잘라 붙여뒀거든요. 혹시나 해서 전화기를 들어 뒤집어 봤더니 테이프가 아주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숨죽이며 서랍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전화기 밑판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예상대로 복잡한 전선 사이에 손톱만한 쇳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내려놔도 사무실에서 오고 가는 모든 목소리를 고스란히 주워 담는 실내 도청 장치였습니다. 내가 내뱉는 한숨소리, 부하와 나누는 사소한 잡담까지도 사령관 귀에 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쇳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차분해졌던 것 같습니다. 놈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흘려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지휘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상황장교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길래 일부러 방 안이 울릴 정도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죠. 그리고 출장 신청서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평안북도 서해안 쪽 해안포 부대를 좀 둘러보고 오겠네. 신형 포대 들어갈 자리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차량이랑 통행증 미리 준비해두게. 상황장교는 알겠다고 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평안북도 서해안은 제가 진짜로 넘어가려던 국경인 함경북도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놈들이 내 말을 도청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보위국 체포조는 분명 제가 없는 평안북도 방향으로 몰려가겠죠. 저에게 남은 시간은 그들의 시선이 서쪽에 쏠려 있는 아주 짧은 하루 이틀 뿐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급히 관사를 나왔습니다. 집안이 혹시나 도청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겉으론 산책인 척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아내 귀에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움직이려 했는데 못 기다리겠어. 오늘 밤 당장 떠납시다.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새벽 4시. 평양 거리는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칼 같은 바람 덕분에 흐릿했던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지더군요. 아내는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조용히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잠결에 멍하니 있었고 트렁크에는 비상식량 몇 개뿐이었습니다. 차에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갈 때까지 차 안에서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안전하게 두만강에 닿을지, 아니면 온 가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멀리서 바리케이트와 붉은 조명이 보였습니다. 악명 높은 10호 초소였죠. 국가 보위성이 직접 틀어진 검문소라 여기서는 군관 계급장이고 뭐고 통하지 않습니다. 별을 단 장령들도 세워놓고 트렁크까지 뒤진다는 곳이니까요.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데 조수석에 앉은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장한 초소원 하나가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반쯤 내리자 매서운 새벽바람이 확 밀려 들어오더군요. 초소원은 제 어깨에 대저 계급장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십니까? 신분증하고 통행증 내시라요. 품에서 신분증과 어젯밤 밤새워 위조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작전 승인 서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초소원이 랜턴 불빛으로 서류를 이리저리 비춰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승인 번호가 지금 상급의 전화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놈이 초소 안쪽 전화기를 향해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핑 돌았죠. 전화가 연결되면 서류가 가짜라는 건 1분도 안 돼서 들통날 테니까요. 차 문을 열고 나가 서류 겉장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거기 겉장에 뭐라고 적혀 있나? 당 중앙군사위원회 1급 기밀작전이야. 새벽 4시에 자네가 전화통 붙잡고 이 작전 번호를 여기저기 불어대면
기밀 누설 책임은 자네가 질 끼야? 자네 상관이 질 끼야? 새벽 통신망 교대 시간이라 어차피 연결도 늦어진다는 걸 알고 친 승부수였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당 중앙과 기밀 누설이라는 말의 무게에 눌린 초소원의 눈이 흔들리더군요. 통과하시라요. 바리케이트가 올라갔습니다. 차에 다시 타서 출발하는데 백미러로 멀어지는 초소를 보면서 핸들을 쥔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해진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함경북도 국경 통제구역 마지막 검문소에서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은 군관도 승인 없인 들어가기 힘든 구역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위조한 서류와 계급장 그리고 신형 발사대 위장 배치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마도 체포조가 서해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국경의 마지막 차단기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 근처 약속한 공장 폐허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 하나가 깜빡이더니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쥐어준 달러 뭉치부터 꼼꼼히 챙긴 그는 시계를 슬쩍 확인하더군요. 딱 15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잠깐 어리둥절했는데 국경 경비대 초소장에게 이미 돈을 건네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15분 동안만 우리가 건널 그 구역의 탐조등을 끄고 순찰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세워둔 약속이었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주저없이 총을 쏜다는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건너편을 훑던 붉은 탐조등 불빛이 탁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지금 뜨십시오. 짧은 신호와 함께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각각 업고 강둑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는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허벅지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무감각하게 버티던 끝에 마침내 흙바닥이 발끝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얼른 무트로 올라왔고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탐조등 불빛이 다시 강 위를 네모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 강 한가운데서 잡혔겠지요. 우리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네 식구가 뒤엉킨 채 그저 헉헉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밟고 있는 이 차가운 흙바닥, 그제서야 중국 땅임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강만 건넌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진짜 지옥은 중국 대륙 한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간 곳은 연변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흙집이었습니다. 조선족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그 집 창고에 몰래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바람만 피한 것이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며칠쯤 지났을까요? 한국에 유학 중이라는 할아버지의 손자가 방학을 맞아 집에 들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도우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군요. 화면에 이것저것 보여줬지만 나만이 얼마나 잘 산다는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알던 터라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전략군에 있던 시절 익히 확인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제가 급박하게 부탁한 건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태국으로 가장 안전하게 넘어가는 경로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직통 번호. 그 친구와 자신의 연락망을 뒤져 동남아로 연결되는 루트와 번호를 종이에 빽빽이 적어줬고 저는 그 쪽지를 속옷 안에 꼼꼼히 꿰매 넣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창고에 몸을 숨긴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선족 할아버지가 밭일하다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당장 짐을 싸라고 재촉하셨지요. 동네 입구마다 낯선 건달들이 어슬렁거리는데 그 말투를 들어보니 북쪽에서 내려온 체포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공안들이 골목마다 설치해둔 안면 인식 카메라에 얼굴 한 번이라도 찍히면 바로 강제 북송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라오스로 가려면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게 원래 정석이지만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탈북자들이 몰리는 남쪽 길목마다 이미 체포조와 공안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완전히 반대편인 동쪽, 바다 쪽으로 몸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할아버지가 급히 부른 화물 트럭 짐칸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돼지 사료 포대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 천막을 덮고 짐칸에서 숨죽이고 버텼죠.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 속에서 며칠 밤낮을 쉼없이 달렸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트럭이 덜컹거려 아이들이 멀미를 하며 토를 냈는데 아내는 미리 준비해둔 헝겊으로 토사물을 받아내고 아이들 등을 쓸어주며 소리 죽여 달랬습니다.
그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곳이 바로 산동성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체포조의 눈을 피해 오긴 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단속이 심해졌다며 라오스로 넘어가는 브로커 값이 하루아침에 3배로 뛰어올랐던 겁니다. 내일 끼니도 막막한 상황에 수천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바깥탓에서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즉시 공안에 신고당하는 불법 체류자 신세라 아내는 새벽마다 남몰래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바닥 청소를 하고 구석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비닐봉지에 싸 들고 왔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았죠. 인력 시장에 나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척하며 농장 일과 공사판 벽돌 나르는 막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남쪽으로 내려갈 노잣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흙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흙대가 끼고 어깨는 벗겨지고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단칸방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 발을 주무르다 보면 아내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을 꼭 쥐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끔찍한 대륙을 벗어나고 말겠다고요. 피말리는 시간을 견디고 돈을 틈틈이 모은 끝에 드디어 저희 가족은 동남아로 향하는 마지막 고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라오스 국경까지 왔습니다. 이젠 산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브로커를 따라 밀림으로 들어섰지만 막상 숲속길은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브로커가 먼저 앞장서고 우리 가족은 길도 없는 산속을 따라 덩굴을 헤치며 미끄러운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희미한 길이 전부였죠. 얼마나 걸었는지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즈음 갑자기 코끝에 축축하고 비릿한 물레가 훅 들어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드넓고 검은 강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메콩강이었습니다. 강가 갈대밭 쪽에는 널빤지 몇 장을 이어붙인 작은 나룻배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터 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노를 젓는 사람 한 명과 저희 가족 4명이 간신히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배 바닥은 출렁였고 저희는 납작 엎드려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저 건너편엔 드문드문 불빛이 보였는데 바로 그곳이 태국이었습니다. 마침내 배 앞이 모래사장에 퍽 하고 닿았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이었죠. 저희 가족이 강둑을 따라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숨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가장 밝게 불이 켜진 현지 경찰서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죠. 중국이나 라오스에선 공안만 봐도 무조건 도망쳤지만 태국에선 달랐습니다. 불법 입국자로 스스로 경찰에 잡혀야만 이민 수용소를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자 현지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뒤에 세워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부터 속옷 안에 숨겨 꿰매왔던 낡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몇 달 동안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에 적힌 한국 대사관 번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짓과 말로 또박또박 부탁했죠. 우리 북조선에서 왔소. 여기 코리아 대사관에 전화해 주시오. 경찰관이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 저희를 유치장 안으로 안내했지요. 철창문이 철컹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꽉 막힌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던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시멘트 바닥에 거의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며 이제 정말 살았구나. 내일 당장 누가 들이닥쳐 끌려갈 일은 없겠구나.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태국을 거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환한 불빛이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마치 대낮처럼 눈부신 조명 아래를 걷다 보니 자연스레 바닥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국정원의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로 가는 길이었죠. 차창 너머로 불빛이 번쩍이며 지나가는데 솔직히 마음속엔 잔뜩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쪽 정보기관 입장에선 저는 중요한 정보원이자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을 겁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혹시 모를 고문이나 강압적인 신문이 기다릴까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앞에 놓인 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와 자료를 펼쳐놓고 오로지 사실관계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신원과 탈북 경위를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양에선 누군가 윗선의 의심만 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국 고위 장교조차 하나의 사람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에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첫째 아이가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자 아이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더군요.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던 아내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짐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참 멀고도 긴 길을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평양에서 15층 간부 아파트에 살고 장교 제복을 입었을 때는 정작 내 가족의 추위와 배고픔조차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짓밟고 거짓을 내세워야만 버틸 수 있었던 곳, 그게 바로 내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화려했던 계급장을 다 떼어내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비영리 단체 사무실로 출근해 북한 군부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겨두고 온 고향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처형당했던 내 동료 소자의 마지막 얼굴까지. 그 지독한 부채감은 아마 평생 가슴 한구석에 흉터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이 평범한 아침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몸에 맞는 교복을 입고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현관을 나서기 전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환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 그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북한 전략군 대저의 탈북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진실과 가족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의 선택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깊이 있고 살아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